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발대식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전문 매체 더 AI 대표 황민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회 이사님들 그리고 한국정책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부터 함께해 주셨던 이석환 차기 회장님, 그다음에 법무부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님, 그리고 흔쾌히 위원장을 맡아주신 카이스트 김진영 명예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축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특허청 목성호 차장님, 산림청 이민아 차장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재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발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이것이 우리의 첫 걸음입니다. 인공지능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AI는 삶을 더 낫게,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AI를 잘 쓰는 나라가 AI 강국이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국민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4가지 과제를 중점에 두겠습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AI 활용 국가 실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LLM, 소머린 AI, 세계 3대 AI 강국, 이런 구호가 정책 목표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일상에서 AI를 쓰고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AI 강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국민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업의 전략, 제품, 공급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를 모으며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산업별 전문가, 기업 리더, 교육,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중심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규제 혁신과 데이터 인프라 개선입니다. AI 확산을 막는 건 과도한 규제와 낮은 데이터 접근성입니다. 보호할 것은 철저히 보호하되 현실적인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간의 시각으로 국회와 정부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산학 연정을 함께하는 AI 공동 인프라, 공동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인재를 지키는 교육과 정책 연계입니다. 지금 AI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인재를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길러낸 인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은 더 깊은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면허가 청년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회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어디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분야가 고소득, 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보상과 기업이 요구하는 혁신 인재 육성 정책 수립에 우리 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며 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위에 현장성과 실행력, 확장성을 더하는 것, 그게 바로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선언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실행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회도 맡아야 돼서 선언문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공계 그 교수들은 이렇게 뭐 잘 써갖고 와서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슬라이드 놓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그랬다가 그 인문사회 공부하시는 분한테 혼났어요. 용어 같은 거를 막 쓴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정책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가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제가 초안을 잡아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 현장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우리의 인공지능의 미래가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란 생각의 자동화, 또 지능의 알고리즘화를 하는 기술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풀고 그 사람의 인지작용을 모방하고 또 자동화의 영역을 넓히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 선사시대 이래 인류가 개발해왔던,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과 사상을 이제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개인 비서로서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창작을 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서 산업 구조는 물론 우리의 사회 일상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는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AI 시대를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AI 시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한국정책학회와 협력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 전문성 위에 사회과학적 관점과 제도 설계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현장의 경험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감염병, 에너지 전환 문제, 식량 안보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부터 교육 격차라든가 고령화, 청년 실업, 지역 불균형 등의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까지 AI로 해결하고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AI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의 질문을 수시로 물어야 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AI로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AI로 학생별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료에서는 AI의 도움으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작황을 예측하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산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진화에 도움 주는 것도 인공지능에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국가 운영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율성과 국민 권익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법정에서는 판단의 속도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누구나 AI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AI의 경쟁의 승자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나라에서 개발하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정보화에서 앞장섰던 것처럼 AI 경쟁에서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는 양면의 칼입니다.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도 안겨줍니다. 정보의 평양성, 또 넘쳐나는 가짜 정보, 탈숙련화 등의 그 여러 가지 일자리의 문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위협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AI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기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책임은 정부와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져야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AI 민간특별위원회는 다음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AI를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하는 AI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시대, 이제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정책학회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정책학회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을 통해서 기술과 정책의 접점을 모색하고 민간의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어떻게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를 재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며, 이를 둘러싼 정책적 대응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출범하는 민간특별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민간과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협력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할 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진영 명예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를 만든 학문적 통찰, 그다음에 이석한 정책학회 차기회장님께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킹의 의지, 그리고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주진우 국회의원님,
목성호 특허차장님, 이메라 산림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진우 의원님 인공지능 거버넌스 입법적 관심, 우리 사회 디지털 전환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목성호 차장님 정책과 기술 간의 가구 역할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특히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메라 산림차장님께서도 생태화 기술, 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한 미래행정을 준비해 오신 통찰을 이 기회에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이 논의의 중심에서 실사구체 정책연구의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정책적 기여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 법, 제도, 정책을 논의의 장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며 더 나아가 미래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생태계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더 큰 협력과 발전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 출범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진영 교수님, 또 박형준 회장님, 또 이석환 차기 회장님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위원회를 출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회를 또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국민의 삶에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영역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어떤 조력을 받지 않거나 인공지능이 이끌지 않는 영역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새로운 기술, IT 기술도 그렇고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것도 우리 소비자들 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활용하는 데 익숙하고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세계 무역 질서를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또 산업 질서도 재편되고 있어서 기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반도체, 화학, 자동차 산업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되지만 이제 그 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의 전부이자 미래 세대의 희망이자 지금 기존 세대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정도 확실히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분야는 워낙 기술 집약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을 리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간에 오늘 이 민간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것처럼 민간에 있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각 실무를 하는 기업인들 이런 분들께서 이 산업을 주도하셔야지 정부는 이 부분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AI 산업의 특성상 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AI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것만 하더라도 적게는 몇 조, 많게는 몇십 조 단위가 투자가 필요한 만큼 결국 민간의 어떤 사업성이나 자본력만으로 어떤 AI 세계를 좀 이끌어가는 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예산으로서 또 간섭은 하지 않으면서 지원으로서 이 분야를 확실하게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서 워낙 많은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 벌써부터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AI의 윤리라든지 그런 영역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글로벌 산업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먼저 그 산업의 혁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AI 규제 분야에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역설적으로 제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자가 너무 미래를 걱정해서 앞장서서 나간다면 창의와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훌륭하신 교수님들 또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기 회원님들과 함께 그런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특허청의 목성호 차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차장 목성호입니다. 먼저 AI 민간특별위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주진우 의원님과 이미라 산림청 차장님, 그리고 초대 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김지정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책학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의 인공지능은 10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고성능의 AI가 산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는 AI 산업의 중심을 AI 성능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 추론형 AI는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이상적인 인공지능의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딥시크와 메타의 라마4 같은 저비용, 고성능 AI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AI 개발 방향이 학습 방식과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까지 다각화되었습니다. 한편 AI 기술의 발전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학습에 따른 편향성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환각 문제가 주된 부작용으로 언급되었지만,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저작권 침해 등 AI를 활용한 범죄와 윤리규범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진보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올해 1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출범하는 AI 민간특별위원회가 정책의 제안자이자 조언자인 동시에 비판자이자 평가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역시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인공지능 분야 특허심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우선 심사를 제공하는 한편, 특허심사의 핵심 분야인 분류와 검색, 그리고 번역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의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등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지식재산의 보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특허청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한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AI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특허청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허청과 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AI 민간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의 이미라 차장님 축소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림청 이미라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먼저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뜻깊은 곳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 그리고 초대위원장으로 아주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님, 그리고 특허청의 우리 목성화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차기 회장님으로서 또 이끌어 주셨다는 우리 이석한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전문가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 저희 사회도 맡고 계신 황민수 대표님, 더 AI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숲이 우리 전 국토의 63%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 수는 혹시 추측인데 저희가 한 78억 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김진영 교수님께서 산불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불꽃하고 연기를 그 딥어닝 합습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CCTV들이 저희가 한 전국에 144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해안 쪽이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위험한데요. 거기에 24시간 불꽃하고 연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뭐라 해도 산불에 있어서는 조기 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프게도 지난달에 영남권, 경북이나 경남, 울산에서 정말 초유의 초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좀 더 산불 대응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뿐 아니라 숲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탄소를 아까 기후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를 흡수하는 아주 고마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책학회 세미나 세션 보니까 산림을 휴양, 치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그리고 산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맞춤형 이렇게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접목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그 인사분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AI는 정말 이런 복잡한 과제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분야가 AI의 역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그래서 기후 대응, 산림 재난에 있어서 좀 산불 확산 예측에 어떻게 이 AI를 활용해서 더 할 수 있을까, 드론이나 내년이면 저희가 농림위성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정말 다시는 근본과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말씀 너무 감명 있게 들었던 게요. AI가 기술이 아닌 정말 인간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 AI가 우리 산림 정책에 대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그 첫 번째로 기술이 아닌 숲과 사람을 위한 AI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앞서서 전문가분들께서도 같이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특히 AI가 공공정책에 적용될 때는 효율성을 넘어서서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숲은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요. 보존할 곳은 또 보존을 하고, 또 이용할 곳은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 우리 국토 63%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산림청은 늘 그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늘 고민하고, 오늘 출범하는 인공지능 특별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영남권 산불 그 피해 입었던 시장 군수님을 뵀는데요. 청송이나 영양이나 영덕 군수님들께서 숲이 미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숲이 얼마나 미래 자원인지를 실감하시고, 청송 같은 경우에 산림 카페라고 아예 도시 슬로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소멸이라든지 말씀 주셨는데, 아직은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잠재력이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충분히 이런 AI 첨단 기술과 우리가 잘 가꾼 우리 산림 녹화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기록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만큼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 혼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충분히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AI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우리 산림 정책이 얼마나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AI와 이런 기술이 접목해서 우리 숲이 정말 큰 우리나라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인공지능 민간 특별위원회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사 한 분이 남으셨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재영 원장님이 축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사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한국정치학회 석학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 민간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해왔는데 다 이름을 많이 부르셔가지고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뜻깊은 이 학술의 장에서 인공지능 민간 특별위원회 출범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발전이 삶의 모든 영역에 빠르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 행정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 잠재력은 제가 볼 땐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지만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다 경험했다시피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진도라는 것이 있는데 진도에 딱 맞게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재미없어서, 쉬운 내용이라서 재미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 이상의 아이들은 수학, 영어, 과학에서 못 따라가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데, 작년 사교육비가 올해 발표에 의하면 29.2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사교육은 학교 교육의 책임이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부랑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기반의 디지털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입니다. 올해 원하는 학교 3분의 1 정도가 활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진해왔던 교육의 정보화 과정에서 항상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뭐 여기 자녀가 있으시면 아시는 나이스 학생부 시스템도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고요. 행정 시스템인 에듀파인에도 반대를 해서 폐기하자는 운동까지도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도 현재 제가 볼 땐 3분의 1 이상의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띤 싸움 속에서 항상 발전해 왔던 것 같은데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의미 없는 싸움을 했구나 하는 반복을 여태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AI는 두려운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것의 변화를 또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인공지능 민간특별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이신 만큼 각 분야별로 있는 허들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허들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함께 AI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 모두를 위한 AI, 저희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AI로 저희는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길에 또 다른 분야에 계시지만 적극적인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희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더 적극성을 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세계 최대로 빨리 가는 AI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인민출판사를 통해서 AI 교과서를 전 과목 전 학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AI 튜터를 전 학년에 배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K-12 에듀케이션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저희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좀 기분들 나와주시고요. 축사하신 분들 나와주시고 연사분들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촉장은 그럼 하지 말고.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법무부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님, 미중 패권 전쟁과 AI 강국의 길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화면부터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표범이 악어를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악어는 어떤가요? 강한 이빨과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빠르고 민첩하고 단단한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자, 저는 과학기술의 방향을 단계는 아닙니다. 4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강화하기보다 인간의 신체 역할을 하는 물리적 기능을 외부에 확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었습니다. 혈액망과 신경망과 같은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신체 활동을 넘어서 정신 활동을 외부에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AI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외부에 확장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은 약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몸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신약을 개발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특별하게 운동을 하고 특별한 치료제를 만듭니다. 디지털 치료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 구글의 하사비스라는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나요?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A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도 계속 AI를 빌려고 하면 약화되지 않을까요? 소외되고 질병이 생기고 뇌 기능도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번째 기술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면은 결국 인간을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나요? 최근에 뇌과학자는, 뇌의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뇌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 형식의 두뇌 신경망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인간 두뇌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문제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또 인간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시켜서 세상을 지배하고 과학기술을 리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술의 4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I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한테 생계를 느끼고 거기 끝에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방향, 4가지 방향으로 골고루 AI가 역할을 해야지 미래가 있게 됩니다. 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역학관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본주의 진영에 돈을 썼습니다. 발전했나요? 오히려 미국은 계속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경제가 성장했죠.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은 그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이 민간 경제에 필요한 기술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소련이 붕괴된 이유입니다. 자, 소련이 붕괴된 뒤에 미국은 어떻게 했나요? 세계화, 디지털화, 온라인을 했습니다. 이제 주적인 소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 이건 나의 공장이야, 이렇게 봤습니다. 아, 우리는 고차원의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 물건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다 상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빅테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의 국제역학관계입니다. 자, 인공지능 이전의 산업은 어땠습니까? 산업화, 정보화 성장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플랫폼까지 나왔죠. 저가 물건도 굉장히 품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플랫폼을 성장합니다. 경제가 글로벌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갈등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을 노크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성장이 정체되고 있게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낳은 기술 경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더 이상 오프라인 경제에 머물지 말자. 오프라인은 진짜지만은 가짜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가짜 세상이 뭘까요? 온라인 모바일 메타버스입니다. 아직 메타버스는 실험 중이죠. 뒤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생쥐하고 미키마우스가 나옵니다. 생쥐는 어떻습니까? 혐오스럽고 질병을 옮기는 작은 짐승입니다. 미키마우스는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 있죠? 캐릭터 상품 팔리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어디가 높습니까? 미키마우스입니다. 왼쪽에 생쥐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진짜는 어느 겁니까? 생쥐입니다. 가짜는 어느 겁니까? 미키마우스입니다. 생쥐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진짜가 지배하는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데미안 허스트라는 유명한 영국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프라인에 자기 그림을 100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00장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한테 팔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의 그림을 디지털 자산으로 NFT로만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50명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오프라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50장의 오프라인 종이 그림을, 그 천에 그린 그림을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자, 나의 작품은 이제 오프라인에 없어요. 내 작품을 살려면은 NFT로 사세요. 굉장히 상업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NFT 디지털 자산은 뭡니까? 오프라인 종이 그림이 진짜라면은 디지털 자산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AI를 찾는 거니까요. 통상적인 문제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빅테크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기 때 어땠습니까? IT나 빅테크는 이거 일자리 뺏는 거야. 빅테크들이 외국인 기술자들 고용하고 있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하지 않지? 얘들은 중국으로 비밀 유출하는 거 아니야? 자료 내놔? 왜 안 내놔? 싸웠죠. 갈등했습니다. 자, 이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미국이 각 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뭘 하나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정부 업무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놀고 있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 적자 제소하고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뭔가요? 최대 5천억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 돈 쓰나요? 기업들 돈 씁니다. 그 중에는 외국 기업도 있습니다. 손정희는 일본 기업이죠.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일기 때는 사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시장 유동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나요? 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중국의 위기 부분입니다.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은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관세만이 아니고 빅테크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에 딥시크가 시장을 흔들었죠. 중국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100% 우리 중국 돈으로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해낸 거야. 돈도 80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 그리고 우리 외국인지 안 썼어. 오픈소스야. 너를 갖고 가서 써. 그 대신에 장비 같은 건 우리 거 좀 써줬으면 좋겠어. 고성능 반도체, 엔비디아 고성 필요 없어. 저성능 가능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략은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동맹국들이 어디 가서 붙을까요?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국은 인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재도 이 정도면 해외 인재한테는 얼마나 대가를 줄까요? 글로벌 인재 영입도 적극적입니다. 자, 알리, 테무, 쉐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상품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죠. 너희들 물가 오를 거 우리가 싸게 막아줄게. 관세 많이 붙여봐. 그래도 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의 경우에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그래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동맹국이야. 상생을 기본으로 빅테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규제 정도 하겠어. 그런데 이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시 자기들도 사업을 키우고 하겠다고 나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본법의 중요 내용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예산 쓰겠다는 거고요. 돈 풀겠다는 거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뭘까요? 고위험, 고용량이라고 합니다. 고용량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민간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민간이, 이 정보 생각하는 민간은 그냥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 개개인입니다. 이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이들이 AI 일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얘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AI 시대 혁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5가지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공동체적 합의가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지 않는 퇴행 불가능한 스트럭처의 변화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되면은 AI 혁신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재봉사들, 그리고 오른쪽에 자동차. 논란이 있었지만 다 성공했습니다. 우버나 타다는 실패했죠. 왜냐? 공동체적 합의, 공동체적 가치 창출에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AI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적 합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넘어서서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이라는 것은 기업 AI도 창작 능력이 뛰어난 추론을 통해서 창작력 고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특이점은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창의는 AI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에 창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에 보면은 이건 제가 그냥 가져온 것은 그 원본은 아닌데요. 여주에 가면은 옛날에 폰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번 갔을 때 우리나라 국내 전자회사가 해외에 첫 번째로 수출했던 휴대폰이 있는데 그 회로 기판이 거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 회로 기판에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포스트잇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실패 작품입니다. 왜 실패 작품이냐?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냈거든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됐어야죠. AI가 만든다면 당연히 폐기했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스트잇이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해서 우리가 창의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거는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 배양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곰팡이를 배양하다가 실수로 뚜껑을 열어놓고 어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실수 보고 아니면 실패 아닙니까? AI가 이런 걸 그냥 두겠어요? 이런 걸 만들지도 않겠죠. 그런데 플레밍은 이 실수를 지켜봤습니다. 왜 이런 게 나왔지? 이게 인간의 창의거든요.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잭슨 폴록의 그림입니다.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거 같죠? 드립 기법이라고 해서 뿌리기 기법으로 끊임없이 뿌리다가 감동이 나오는 순간을 포착을 해야지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AI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창의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콘텐츠 아닐까요? 그건 창작입니다.
자, 이런 창의를 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혁신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AI 시스템이나 AI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플랫폼이 가능하니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콜로라도 주에서 미술 대회에서 1등 했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낸 사람은 화가가 아닙니다. 게임 기획자입니다. 수천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 그림을 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게임 기획자는 붓질을 할 줄 모릅니다. 붓질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AI입니다. 그렇다면 창의가 중요하면 그 창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혁신이 아닐까요? 밑에는 실행력입니다. 이제는 실행력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AI 플랫폼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정부와 대기업들입니다. 우리의 장점은 뭘까요? 한류, 뷰티, 푸드, 조선, 방산, 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생태계 자체를 우리가 리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입니까? 기업만이 내는 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꼬를 트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AI 혁신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스템을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들도 그걸 폐쇄하지 말고, 최근에 네이버는 중국에 오픈소스 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열어줬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아야 됩니다. 그간의 논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죠. 컨트롤 타워 만들어, 기술 주권. 저는 이건 입에 발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AI 생태계를 만든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국민이 없으면 AI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혁신은 실패한다고. 이제 국민들 참여시켜야 됩니다. 국민과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도 혁신해야 됩니다. 왜 규제가 혁신해야 되느냐? 기업이, 규제도 못 이기는 기업이 과연 기업일까? 혁신하는 기업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체가 고도화되면서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이해자, 임기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법령들을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미래를 발목 잡는 법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걷어줘야 됩니다. 이게 규제 혁신입니다. 인프라 혁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쓸 수 있는 AI 플랫폼을 정부나 큰 기업들이 저가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시대, 그냥 쓰기만 하면 될까요? 지금 SNS나 보면은 AI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검색도 하고. 저는 일반 국민들이 AI를 써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수익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AI 혁신은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는 국민의 생활 혁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AI 지도 국가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우리나라는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정치 혁신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영화 장면 하나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타카인데요. 여기에는 자연 상태로 출산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형이 있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벽한 동생이 있습니다. 이 둘이 바닷가에서 섬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수영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많은 형이 이깁니다. 그 동생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에 얘기합니다. 형,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완벽하고 형은 그렇지 못한데 왜 내가 형을 이기지 못하느냐. 여기 형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다시 육지로 돌아갈 힘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한테 진 거다. 나는 너한테 이기기 위해서 육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AI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정상적인 에너지를 잘 키운다면
그 AI 창의가 대한민국을 AI 혁신 국가로 만들고 세계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거나 관시할 수 없는 핵심 국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세계 AI 3대 강국, 6대 강국 이렇게 정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I 혁신의 결과가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 저는 그게 AI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으로는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나와주시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은 거창하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저희 이제 AI 민간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AI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관점에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냥 아젠다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한참 지겨웠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안 나오죠. 이제 알파고 2016년입니다. 거의 이제 9년, 조금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 쇼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큰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도 챗GPT 처음 나왔을 때 화면이거든요. 22년 11월 30일, 이제 벌써 2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2년 반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과 더 좋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챗 GPT가 나온 이후에 빌 게이츠는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The Age of AI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저거죠. 이제 The Age of Discovery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대항해 시대, 서구 여강들이 함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그 이상의 큰 변화가 올 거다. 뭘까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런 변화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필드에서도 기술적인 개발뿐만 아니고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보면은 AX라고 하죠. 각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더 나가서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죠. 이전에는 AI가, 챗GPT 같은 AI가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을 주거나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에이전틱 AI는 액셔너블하게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시전 메이킹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술로 서비스로 발전들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올 초에 한술 더 떠서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거죠. 이런 AI 기술들이. 그러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사실 국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엄청 앞서가고 있는 1등이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2등. 사실 조금 뒤처진 2등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바짝 뒤쫓아가는 수준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3위권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BCG에서 나온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선도적인 개발국 1군이죠. 일종의 1군이 따로 있고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쟁자라고 해서 일종의 이군입니다. 이제 몇 개 국가를 언급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레이시아도 있고 대만도 있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두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표현하지 않던, 끼워주지도 않던 나라인데 해외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죠.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해외의 빅테크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8조 개 정도의 이제 토큰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건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나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4조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2조 개, 한국어 데이터는 2조 개 정도. 네, 그 대기업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2조 개 했는데 부족해서 영어 데이터를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거나 또 직접 만들거나 해서 그나마 이제 4조 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뭐 많이들 아시죠? 뭐 AI 컴퓨팅 센터 만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해외는 빅테크 한 군데서 15만 장, 20만 장 이러더니 이제 작년 가을쯤엔 이제 35만 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2,000장 막 이러다가 연말 연초에 H백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 여기저기 얘기들을 종합해서 추정해 보건데 한 4,000장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다 모아도 해외 빅테크 하나의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심각한 게 인재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도 나오는데요. 뭐 OECD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이제 인구 1만 명당 AI 기술 보유한 사람이 순유출 0.36이라고 나왔는데 3년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나마 순유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0.33이었는데 지금은 또 더 많이 나가죠. 0.36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로 나가다가 지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순유입 국가가 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순유출이었는데 최근에 순유입 국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하는 AI 기업 중에서 사카나라고 하는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용어가 유니콘이 나왔죠. 제가 엄청 되고 싶은 건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오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유니콘이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반도체나 하드웨어 하는 쪽이 있고요. 시카고대에서 나온 연구소에서 이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이상을 수료한 AI 이제 40%가 해외로 나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저도 이 자료 보고 이게 사실인가 싶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미국 친구들보다 한국 친구들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원 졸업하고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인턴하러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딥식에서도 한국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열심히 물밑 작업들 하고 있고요. 스탠퍼드대 연구소 결과를 봐도 이제 그 HAI 연구소, 인덱스 연구소 그 보고서에 보면은 최상위 AI 연구자 한국입니다. 33%만 한국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작년에 이제 스피리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지금 이제 어쨌건 열심히 이제 인재 육성하고 양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초급이나 중급 인력은 공급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오히려 과잉이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계속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술적으로나 데이터 측면에서나
인프라 측면에서나 인재 측면에서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 그냥 열악한 게 아니고 초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고민들 많이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저희 또 위원회에서 이후에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건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형 AI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자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드 베스트 LLM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거의 한 1,9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할 수 있냐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모델 만드는 얘기들만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지금은 우리가 모델이 없어서 못하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AX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융합해서 상용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구멍가게인데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과 AX를 이미 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AX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 정책에서는 최근에는 딥식 나온 이후에는 월드 베스트 LLM 큰 모델 얘기만 하고 있지 AX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X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생활 곳곳에 넣어서 사업화하고 산업화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고민을 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썼는데 가로 열고 쓴 게 그나마 그 이전에는 데이터댐 작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부 주도로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죠. 예산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 특히 지금 인공지능도 추론형으로 리즈닝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즈닝에 필요한 COT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구용으로는 있는데 각 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COT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COT 데이터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학습시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민간에만 맡길 건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쪽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슈들이 있죠. 저작권 문제, 전송권 문제. AI 시대로 가면서 저작권이나 전송권에 대해서도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시급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빅테크 하나가 35만 장 이러는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서 이번에 2조 정도 투입해서 18,000장 또 2만 장, 4만 장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4만 장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예산과 리소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GPU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한 GPU를 어떻게 배분하고 쓸 건가? WBL 만드는데 다 매몰시킬 거냐? 아니면은 AX나 이런 쪽에 잘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인재 양성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양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양적으로도 필요한데 고급 인재,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고급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고급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리고 단순히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어떻게 유치해 올 거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까 순 유출에서 순 유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해외 인재 유치하는 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비자 정책이라든지 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정부에서 나서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AI 리터러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를 위한 AI,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검색 포털은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자국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구글이 다 점유율이 70%도 80%도 아니고 92%, 99%. 일본만 이제 60, 70 요 정도인데 정작 그런 우리나라가 IT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반인들의 AI 리터러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계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브리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안 쓰던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앱 설치하고 했는데 앱만 설치했지 그 이후에는 또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리터러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를 어떻게 함양할 건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G3 도약을 위한 제언이라고 감히 붙이자면 저희가 기술적으로든 데이터 측면에서든 인프라 차원에서든 인재 그리고 AI 리터러시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다 그렇다고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AX를 통해서 여러 산업군에서 AI를 통하는 혁신을 이루는 AX 융합하는 부분 그리고 전 국민의 리터러시를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이 부분에라도 먼저 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3위권, 2군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니고 진정한 AI G3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두 발표 남았으니까 이번 순서로는 서울 벤처 대학원대 박은지 교수님이 AI하고 미술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AI문화경영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AI 미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미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술을 넘어서서 AI 아트와 콘텐츠의 만남, 그래서 뉴폼 아트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작년부터 AI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가 페스티벌 등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외교부와 함께 프랑스 AI 액션 서밋의 일환으로 한국인 AI 아티스트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시 큐레이팅을 맡았고요. 또한 내일하고 모레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테크콘이라는 행사에서 또 AI 총괄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창작자들과 함께 MOU도 맺고 있고 또 더 AI와도 다양한 활동을 좀 이어오고 있고요. 파리에서의 전시, 한국인들의 그 역량, 특히 한국인 AI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AIX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컨텐츠 메이커들에게는 정말 AI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예술 컨텐츠 쪽만큼은 이 한국인 아티스트들이 AI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있다 해서 전 세계의 유명 그런 국제 AI 영화제라든가 행사에서 한국인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파이팅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언론 보도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발제 자리에서 공간역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그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 세 군데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곳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관들, 공간역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느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콘텐츠 메이커들이 해나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두바이에 있는 그 뮤지엄 오브 더 퓨처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 있는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이런 곳들의 어떤 그 공통점을 추출을 해본다면 먼저 글로컬 문화도시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어떤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문화 도시의 거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도 이미 글로컬 문화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아트와 테크, 인공지능 기반의 뉴 포마트로 수렴된다라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뉴 포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자면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 공연, 교육, 연구, 네트워킹, 이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AI 창작과 관련된 최신 키워드를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AI 아트에 대한 예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가 AI 아트 경매를 해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라는 기사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인 예술가들이 아직 반대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AI 기술을 빨리 받아들인 예술가들은 그만큼 고부가 가치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AI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창작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이 작년에 본인들의 판결이 어떤 것이었냐면 미드전이라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콘텐츠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불과 올해 초에 1년 만에 스스로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창작 역량이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창작권,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3일 전에 나왔던 기사에 보면 미국의 아카데미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AI 창작 관련 키워드 중에서 세 번째는 AI와 접목된 휴머노이드 자체가 예술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예시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다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창작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BCI와 같은 첨단 기술과 접목되어서 이 창작 콘텐츠의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더불어 AI 아트의 콘텐츠의 창작 발전 배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가 촉발한 생성 공감각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각과 청각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후각이나 미각, 촉각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맛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더불어 감각 전송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촉각을 저 뒤에 계신 분도 동시에 느끼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접목이 된다면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서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 경험의 대확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첨단 테크 기반의 인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됐을 때 한 개인이 창작자와 매기자,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미 이 자리에도 아마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가 촉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뉴포마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술 장르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그런 현장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저는 AI 아티스트 인공이라고는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AI 영화와 시노그라피와 퓨처 오페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아티스트 인공지능의 인공이라는 이 작가명을 2017년부터 썼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인공기가 아니냐 이런 제가 질문도 받았었는데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창작자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융합도 인공지능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AI 퓨처 오페라처럼 보통의 관람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예술 폼에도 AI가 적용이 된다면 디자인부터 작곡 그리고 AI 가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감히 오페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아트의 개념적인 정의, 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의들을 좀 내리게 되는데요. 먼저 생성 공감각을 필두로 장르를 횡단하고 경계를 초월해서 전방위 예술 분야 간의 유니버스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관과 내러티브가 중첩되는 뉴폼 아트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페라가 소설이 되고 소설이 영화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예술 폼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이 과정 자체가 한 사람의 창작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AI가 이끌어낸 변화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I 아티스트의 개념은 앞서 언급드린 AI 아트를 이제 실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술 작가고 소설가고 작곡가고 디자이너고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굉장히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할을 모두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렇게 할 때에만 진정한 AI 컨텐츠 메이커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AI로 인해서 또 일자를 잃는 경우들도 현실이기 때문에 AGI 시대에는 휴머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실제 작품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내일하고 모레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저한테 AI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기존의 홍보 영상 하면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콘텐츠들을 선보였었는데요. 이제는 기관들이나 지자체들에서 기관의 혹은 지자체의 세계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이런 요청들을 감사하게 저에게 많이 주고 계셔서 네, 내일이나 모레 대전 가시면 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 다시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미술과 영화와 그리고 광고가 어느 하나의 그 장르라고 얘기하기 어렵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컨텐츠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3번 영상 네 보시고 마찬가지로 광고이기도 하고 패션 필름이기도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그거까지 보시고 저는 오늘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제 다른 작품들은 또 AI 아티스트 인공이라는 인스타그램에도 잘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서울교대의 남삼봉 교수님의 AI로 만든 음악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의 남상봉입니다. 저는 그 음악 중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 만드는 일밖에 거의 할 수 없는데 또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 오늘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 학교 동료 교수이신 또 김봉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너무너무 지금 이 시에 이런 발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만큼 지금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 민간특별위원회가 해야 되는 또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앞에서 또 너무 좋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을 영상으로 짧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 8분짜리 되는 영상인데 AI로 만드는 음악이라는 걸 주제로 좀 이렇게 조금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요? 좀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잠시 심호흡을 하신 후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을 듯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를 마쳤고요. 시간이 오래 지냈으니까 박수로 인공지능 민간 특별위의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